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첫 정상회담에서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와 함께 FTA와 방위비는 과제로 안게 됐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 데뷔전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의견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봉영식 위원님부터 일단 이 데뷔전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한번 해주시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지 외교안보 기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던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양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소위 한미 간의 관계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네.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일단은 가셔서 이렇게 이 정말 터놓고 얘기한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히 어떤 그 미국의 이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되려 미국 쪽으로 봤을 때도 역시 동맹이 흔들림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줬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요. 네. 특히나 사실은 이 회담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은요.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그 친미 주구들의 뭐 가능한 태도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굉장히 한미 간에 서로 이렇게 이 동맹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이 비난 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톤이 상당히 선의 어느 정도 선이었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과거 우리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런 공격까지는 가지 않더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적절하게 어떤 북한에 대한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경고 혹은 이렇게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어떤 선을 그어줬지만은 네. 또 대신에 대화의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현재로서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끌고 가냐가 사실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데는 양국의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성명 발표 내용을 보자면 문 대통령 북핵 문제 또 미국 대통령은 무역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특히 이제 트럼프의 무역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 봉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나 상당히 그 내부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향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북핵 문제는 이제 그 미국 국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 경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FTA 뭐 재협상을 한다 이런 투 얘기를 하고 뭐 트위터에 날리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미국 국내 정치용이지 대한민국 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조금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국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자꾸 틀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상회담 좋은 의미로 끝났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줄 수만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을 부정해 나간 부분들은 이제 잘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반면에 이제 북핵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가 서로 만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한미 동맹의 근간이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위협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라는 차원은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결국 이 대화의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요. 공동 성명문이야 서로 이제 합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각국 대통령이 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는 얘기할 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없이 돈 얘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굉장히 다 던져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미동맹 중요하다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와 한국과 미국의 관계보다는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 물론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혹은 원비어 사건 이후로 격앙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좀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한미가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인데 한미가 어떻게 갈 거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보다는 북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좀 안타까웠다. 그만큼 앞으로 한미 간에 서로 이런 아젠다나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갈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네. 양호 위원님께서 북한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대북 정책 주도권 역할론을 이끌어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과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을 최대 성과로 볼 수 있는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도적인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귀국길에 말씀하셨지만 2005년 9.19 성명을 이끌어냈을 때에 비하면은 북핵 문제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 그때보다 비교하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여기서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발표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고 북한을 얘기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뭐 발표문 말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개성공단을 재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국제 공조에서 한국의 위치가 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보관은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국이 주도한다고 해서 북한이 꼭 긍정적으로 손을 잡을 것이다, 반응할 것이라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을 한다 그러면 한국이 주도하고 싶어도 주도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을 생각한 다음에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 회담이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특히 북핵 불용 원칙을 확인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는 또 저희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양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FTA 재협상 문제인데 예.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뭐 원칙론 차원에서 언급을 했겠죠. 아시겠습니다. 정상회담 첫 부분에 이제 기자들과 카메라가 들어오게 해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제 무역 역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 부분만 취재하고는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국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한미 FTA 협상을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대선 후보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미국 우선주의인데 국내 정치, 국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계속 찍혀져 있고 어떤 그 국제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관심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FTA 재협상을 강조했던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재논의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고 미국이 압박을 더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측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철강과 자동차, 그다음에 서비스 시장 개방 이쪽에 그냥 미국의 공세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듯이 한미 FTA 재협상이 공론화되거나 정식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재협상이 시작되려면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이제 밟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방문단에서도 강경화 외교장관이 그 동행을 했지 저희 측에서 이제 산자부 장관 관련 부처가 그 동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원론전 차원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 동안에 약속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TPP 없애겠다, 탈퇴하겠다, 나프타 재협상하겠다. 그다음에 중국 손보겠다. 그 세 가지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역조 현상에 관해서는 저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했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이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사실 중국보다도 더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GDP 대비 8%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보다도 독일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TPP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도 양자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타겟으로 친다면 저 뒤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협상을 하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비한다면 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뭐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뭐 사실 미국이 계속 올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네. 예, 보통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특별 협정을 통해 가지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당장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내년 정도에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체결이 돼서 나가는 거고요. 결국 뭐냐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기조입니다. 올라가는 기조인데 미국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위 내야 될 부분에 100%를 한국이 안 내고 있다. 실제 한 뭐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측은 그렇지 않다. 상당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으로만 지급하지 않는 그런 이외의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카투샤를 제공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비용에 대한 이견차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을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어떤 근본 취지에 따라서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취지는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장비와 인력을 제공을 하고 한국은 부지와 시설, 그다음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근데 그 비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틀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 쪽이 좀 상당히 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좀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대표적인 사례 들겠습니다. 뭐 이거 꼭 뭐 방위 분담금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이 소위 동맹국에게 그 국방비를 좀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들을 향해서 원래 한 2%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같이 돈 많은 나라가 1.2%밖에 안 쓰고 이런 상황 잘못됐다. 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GDP 1% 정도를 이제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네. 야, 안 된다. 2% 니들 올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미국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일본이 당장 2%를 올릴 수 있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 뭐냐면 거기도 차분차분 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2%까지 차분차분 올라갈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그때까지 존재하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위 분담 그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어떠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드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실제 올릴 수 있는 정도로 차분차분 올려나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격앙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언론 발표문을 할 때 좀 흥미로운 표현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국방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한미 간에 이제 동맹 업그레이드 얘기를 하고 가는데 국방 개혁과 그걸 연계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 분담 증액 그 요구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놀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가 돼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큰 틀에서 국내 이제 그 국방 개혁, 자주 국방 계획을 실현하는 것과
연계시킬 보관이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근데 그 국방개혁 문제가 이제 방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전자권 전환이라는 이슈가 지금 언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권 전환을 만약에 할 거라고 한다면 현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방개혁 얘기는 계속 이전부터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게 이 어쨌거나 자연 인구가 줄어가지고 해서 병력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어쨌거나 이 국방, 이 현재 지금 이 체제나 이런 걸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권 전환에 대비해서 이런 그 능력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통째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은 역시 그 예를 들어서 이 기존의 한미 연합사와 그다음에 이 바퀴를 우리 군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양국 간에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합의가 된 내용들이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방위 분담금 문제하고 같이 엮여 들어가는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어떤 국방 개혁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자꾸 얘기를 한 부분이 우리의 대응력을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방위 분담금 얘기 자꾸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을 많이 넘겨받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갖고 서로 그림을 그려 나가자라는 일종의 어떤 그 미국의 그 방위 분담 논리에 대한 우리의 반대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당장 지금 오늘 아침 노동신문 보면요, 이렇게 한쪽에는 미국과 친한 태도를 요구를 하지만 또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북남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로 그 밑에 또 뭐라고 있냐면 불법적인 유엔 사령부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옵니다. 그만큼 북한에게 있어서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커다란 레버리지다. 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 거죠. 네, 자동차와 관련해서 또 통상 압박이 거세질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한국 정부는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어는 그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 2010년 이후로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 발효 이후로 한국이 상품 무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 250% 증가했고 흑자가 116억 달러에 다다릅니다. 예. 미국 측은 그것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서비스 업계로 본다면은 미국이 약 100억 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상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동차 부분에서는 워낙 약 9대1 정도로 미국 차의 한국 시장 수입하고 이제 한국 차의 미국 시장 수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제 국내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미국 정부가 손쉽게 이제 지적할 수 있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중 무역이 이제 증가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다 보니까 중국산 철강 덤핑 문제에 한국도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 한중 무역 그 차원에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됐고 결국에는 이제 WTO라는 국제 무역 자유무역의 이런 기구들의 이제 규칙과 그 규범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네, 두 분과 함께 3박 5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처음엔 다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뭐 전자권이나 통상 압박 같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무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